그러면 혹시 야근은 활약한 적도 많죠. 배우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오래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프로젝트 리드를 하면서 좀 방향성 잡아주고 이제 좀 디렉팅이나 매니징 쪽으로 업무 역할이 많이 바뀐 상태예요. 특히 이제 창작의 영역으로 쓸 때에 모든 사람들이 겪는 딜레마가 아닐까. 이게 확실히 혁신이다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너무 빠져들면은 나중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좀 오프 더 레코드처럼 제가 인터뷰를 들으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이 생겼거든요. 아, 네네네. 사실 이제 그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섭렵하신 분 같은데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와주시는 분이 많긴 하겠지만 이걸 흡수하는 것도 내 몫일 텐데 버거우신 적은 없으셨나요? 버겁다고 생각을 한 적은 없고, 왜냐하면 저 혼자 한 게 아니니까 다른 분들이 다른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있었고, 만약에 저 혼자 했으면 진짜 버거웠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실력이 뛰어난 디자이너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버겁다고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혹시 야근을 많이 하셨을까요? 초반엔 진짜 많이 했었는데 잠깐 나는 혹시 몇 시에 집에 들어가 봤다. 통틀어서요? 네, 제일 늦게 들어가 봤던 철야한 적도 많죠. 밤을 아예 새시는 네. 출근을 그냥 그대로 하시는. 네. 초반에 많이 그렇게 달리셨던 거죠? 초반에. 지금은 안 그렇고 지금은 사실 그렇게 철야하는 체력도 안 되고 일단은 철야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럼 처음에는 왜 그렇게 많이 하셨던 것일까요? 그때는 이제 제가 실무를 계속 작업을 하고 이 실무는 시안을 정말 많이 내봐야 되고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시안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계속 철야를 하면서 계속 내놓기도 하고 아니면 마감 시간 딸릴 때 급하다, 이거 빨리 해야 된다, 네, 이럴 네. 때. 그러면 혹시 좀 개개인별로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팀으로 일을 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단타성 업무는 개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진짜 막 한 달 잡고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팀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엔 실무를 한다기보다는 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는 팀 단위로 많이 해요. 네, 제일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네, 체계를 잡는 일. 네. 그럼 요즘에는 보통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이 할 때 제가 이제 프로젝트 리드를 하면서 좀 방향성 잡아주고 이제 좀 디렉팅이나 매니징 쪽으로 그 업무 역할이 많이 바뀐 상태예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쵸. 선장의 역할 같이. 산으로 가려면 이제 산 빨리 데리고 산으로, 와서 산으로 가지 않게 이제 끌고 오는 역할. 바다로 이렇게 막 네. 움직여 주시는 그런 역할. 다들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제 주변에 은근히 피가 많거든요. 근데 이 피들이 업무에서는 J모드인 친구도 있는데 이 얘기 저 얘기 나와서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싹 정리하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 맞냐라고 보통 그렇게 정리하는 역할을 많이 하긴 해요. 혹시 S S일 때도 있고 N일 때도 있고 이거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있어요. 반반인가요? 네, 반반이에요. 완전 J는 확실하시네요, 진짜. 제가 마감 기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약속 시간이나 이런 거 절대 늦는 거 용납하시지 않는. 그렇게 칼 같진 않고 오늘도 오셨을 때 한 30분인가 일찍 오시지 않았어요? 저는 인터뷰 하시는 분이 이렇게 빨리 온 건 처음 봐가지고. 진짜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외부 업체랑 일할 때는 되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늦는 것보단 낫죠. 그러면은 이제 배민 쪽에서도 13년 정도 일하셨었으면은 출퇴근하기에도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예전에는 홍근을 했어가지고 그때는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긴 했어요. 그 버스 막차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냥 넘기면 그냥 뭔가 그러면은 그 일하셨을 때도 혼자 하신 것보다는 동료분들도 많이 철야를 하셨나요, 혹시? 각자의 일로 철야하는 경우도 많았고 거의 뭐 막차 시간까지 같이 달리는 경우도 있었고. 진짜 열정 장난 아니시다. 근데 그런 열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혹시 뭐였을까요? 그냥 단순히 좋아함? 재미? 그때 제가 철야를 자주 했을 때의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좋은 사람들하고 일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동료들. 회사에서 사실
이제 복지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동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람 때문에 퇴사하는 일도 꽤 많고 해가지고 다행히도 저는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도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즐겁게 철야를 하지 않았을까. 체력은 힘들었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네. 많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었다. 그럼 혹시 뱀이나면 이제 딱 떠오르는 이제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민트색 모자의 캐릭터라든지 혹시 이런 디자이너의 비하인드가 또 있을까요? 캐릭터 이름이 배다리인데 배다리가 제가 겪어온 게 버전이 두 가지예요. 처음에는 라인 드로잉, 두 번째는 지금처럼 무슨 깎은 듯한 이미지가 있는데 일단 라인 드로잉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막 명확한 가이드도 없고 그냥 캐릭터 5명 정도? 그렇게만 베리에이션 친 상태여서 저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나갈지 그거 위주로 좀 많이 작업을 했고 두 번째 버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어떤 질감을 내고 뭐 안경을 씌울래 말래 뭐 어떤 서브 캐릭터들을 남길래 이런 거는 여러 디자이너가 고민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것들이에요. 그럼 그런 키아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키아트들이 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다른 앱 서비스들에서 캐릭터를 쓰는 거랑 좀 같은 기조라고 보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 라이언이랑 춘식이 같은 카카오 프렌즈가 있잖아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라인 프렌즈들이 있고 이 캐릭터들의 장점이 뭐냐면은 그래픽을 되게 손쉽게 쓸 수가 있어요. 감정도 쉽게 표출할 수가 있고 이게 아무래도 이게 페르소나가 있다 보니까 얘네가 하는 동작이나 걔네들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 어떤 감정을 내비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그래픽으로 훨씬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강점일 것 같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 캐릭터에 팬덤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걸로 굿즈 사업을 낼 수도 있죠. 배달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카카오 프렌즈 라인 프렌즈에서 나온 그 BT21 같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 캐릭터 사업이 꽤 쏠쏠하다고 들었거든요. 콜라보도 많이 하고 요즘에는 최고심처럼 작가님들이 만든 캐릭터랑 콜라보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 그래픽이 꽤 주는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혹시 또 이런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신 것 같아가지고 디자인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저는 미술을 좀 일찍 시작한 편이고 미술 쪽으로 가야겠다 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완전 미술만 시작한 건 아니고요. 왜냐면은 그때부터 벌써 진로를 정하게 되면은 다양한 걸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다양한 분야를 좀 탐색을 해보고 대학교 때 정해도 괜찮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다른 영역들 없는지 한번 또 보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미술 시작을 해서 딱 정석이죠. 미대 가고 이제 디자이너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디자인 재밌으신가요? 지금 보는 디자인하고 사회에서 디자이너로 시작을 했을 때의 디자인하고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더 디렉팅하고 매니징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 좀 뭔가 디자인 컨설턴트 같은 느낌. 컨설팅이나 이제 아래 디자이너 친구들을 성장을 시켜야 된다. 빨리 역량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멋있는 리더인데. 근데 그러면은 이 마케팅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좀 되게 모든 걸 아우러야 되는데 신입분들은 이런 걸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좀 다독여주거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나요? 저희 회사에서 그걸 온보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 회사에 처음 들어오시는 경력직 분들 아니면은 뭐 신입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온보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보딩을 담당을 해주시는 분이 되게 잘 챙겨주셔야 돼요. 뭔가 살짝 멘토 멘티처럼. 네. 처음에는 당연히 헤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처음부터 다 잘하겠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배민 시스템을 다 알고 척척 일을 잘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수습 기간이 있는 거고 그 기간 동안 온보딩 기간 동안 이제 잘 알려주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런 거를 그 사람이 잘 습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길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네, 신입분부터 이렇게 다 케어를 해주시는구나. 그게 얼마나 적응을 했고 이 사람이 잘 따라오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잘 맞지 않으면은 얼마 못 버티고 퇴사하는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 가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되게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예 툴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제가 거쳐온 게 포토샵 그리고 중간에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피그마였는데 얘네도 그냥 아 이거 이제 뜰 것이다 배워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것도 실무에 부딪히면서 좀 배워나간 케이스긴 해요. 확실히 습득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디자인을 하셨던 분들은 그런 새로운 툴이 나왔을 때 좀 습득하기 쉬우신가요? 다 어려운데 다행인 거는 포토샵에서 스케치 넘어갈 땐 조금 어려웠어요. 그 툴바라고 하는데 이 내가 작업할 때 화면에서 보이는 내 구조 자체가 확 달라져 버리면은 거기서부터 헤매거든요. 예를 들면 어도비에서 나온 게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터 말고도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가 있는데 이 포토샵하고 애프터 이펙트 구조가 달라요. 화면 구조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애프터 이펙트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고 그 스케치가 이제 그 에펙처럼 포토샵에서 스케치로 넘어갔을 때 조금 많이 버벅여가지고 제가 실무에 당장 써야 될 때 좀 많이 부딪혔던 것 같고 스케치에서 피그마로 넘어갔을 땐 다행히도 그 구조가 많이 바뀌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피그마에서 일부러 노린 건지 구조가 대체로 좀 비슷했고 쓰던 툴도 비슷했고 스케치 파일을 피그마로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서 그렇게 넘어가는 데는 어렵지는 않은 상태였고 제가 앞에서 피그마랑 프레이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프레이머도 피그마랑 화면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들었어요. 예전에는 좀 많이 달랐거든요. 그러면 사실 디자이너로서 피그마가 제일 좀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 이거는 분야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면 당연히 피그마는 쓸 수 있어야 되고 개발자들도 피그마 쓰고 기획자들도 피그마를 쓰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그마를 좀 최대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고 브랜딩이나 그래픽 쪽이라고 하면 최근에는 좀 3D 툴을 요구하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우대사항 같은 데 보면은 3D 쓸 줄 아시는 분, 모션 할 줄 아시는 분 해서 그것도 3D 모션 쪽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내가 그래픽 쪽 역량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블렌더나 뭐 3D 맥스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게 좋고 그냥 난 좀 전반적으로 쓰고 싶어라고 하면 또 요즘 제일 핫한 게 생성형 AI잖아요. 그거는 가능하면 좀 필수로 기본적으로는 다룰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프롬프트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미드전이나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요즘 어도비에는 파이어플라이가 있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프롬프트 기반으로 이제 작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생성형 AI로 아니면 챗 GPT로는 훨씬 더 이미지를 좀 많이 더 쉽게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생성형 AI로 그래픽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만드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진짜 거의 다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공부에는 끝이 없다는 게 저는 여기서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좀 크게 느꼈던 게 제가 몇 년 차 안 됐을 때였는데 한 번은 그 다른 부서분들하고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개발자분이셨는데 다른 개발자분이 이제 이직하시고 저희 계속 실무하시네요 했는데 그분이 개발자는 특히 그 개발 언어가 계속 바뀐다. 배우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해야 오래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 항상 마케터로만 있고 이제 마케터 분들만 알아가지고 몰랐는데 디자이너도 그렇고 개발자 분들도 그렇고 확실히 많은 역량이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네요. 네, 맞아요. 진짜 또 저도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다른 직업분들이 이 정도까지 많이 아셔야 된다고 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깊게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얕게라도 아는 게 나중에는 도움이 되더라. 롱런 하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생성형 AI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좀 기획을 할 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디자인을 참고하실 때 하시는지. 생성형 AI는 보통은 디자이너가 많이 쓰고는 있는데 기획 단계에서는 생성형 AI는 쓰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고 근데 이제 업무할 때 그냥 사무 업무할 때는 개인 계정으로 챗 GPT 같은 이제 오픈 AI의 도움을 받는 분들은 여러 번 봤어요. 글을 써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생성형 AI가 확실히 편하고 좋은데 요즘 제일 큰 문제는 저작권, 초상권.
지금 AI 챗 GPT로 지브리 스타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진짜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본 게 이걸 봤을 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반응. 그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걱정을 했던 게 이 지브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인데 동심을 잃지 않게 하고 싶고 전쟁은 안 돼라고 하고 싶은데 본래 지브리가 추구했던 가치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지브리의 저작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실 이건 아마 기업들도 좀 많이 주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든 이 다른 스튜디오 스타일의 그래픽이 저작권이나 창작의 권리의 침해가 된다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서 요거는 사실 인하우스 디자이너나 기업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거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은 본인들이 이제 프리랜서 디자이너나 1인 스튜디오 차린 분들은 생성형 AI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광고 모델들, 사진이나 다이소 같은 데 보면은 뭔가 되게 잘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진 모델들이 보이거든요. 아, 저거 AI로 만든 거다. 이런 게 보여요, 실제로. 지하철 5개 광고에서도 많이 보이고. 왜냐면은 그 광고 모델 촬영하고 섭외하고 그것도 리서칭하고 하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금전적인 것도 많이 들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아예 디자이너 한 분이 그런 광고 모델 생성을 해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으니까 이걸 좀 잘 컨트롤 해가지고 네, 좋게만 쓰는 게 이제 이점이긴 할 텐데 네. 창작자의 경우에는 네. 조금이 아니라 진짜 많이 그럴 것 같긴 해요. 아마 그쵸? 전 세계적으로 그 AI를 쓸 때 특히 이제 창작의 영역으로 쓸 때에 모든 사람들이 겪는 딜레마가 아닐까 고민이고 이게 확실히 혁신이다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이거에 너무 빠져들면은 나중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AI를 볼 때마다. 그래도 알기는 알아야 되니까 배우긴 해야 된다. 이게 싸우기 전에 적을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AI가 내 동료가 되든 적이 되든 간에 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돼요. 역시 지피지기 100점 됐어요. 그러면 생성형 AI 쪽도 혹시 따로 막 공부를 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제가 항상 연초마다 버킷리스트를 이제 몇 가지를 세워놓긴 한데 항상 그 중에 하나가 미드저니 배워야 돼. 미드저니 배워야 돼. 이런 거 있는데 못 배우고 있어요. 미드저니는 무료 플랜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되고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어로는 몇 번 생성은 해봤는데 사실 좀 디테일한 진짜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고퀄리티의 디자인을 그리는 데는 아직까지는 미드저니가 제일 좀 효과적인 것 같아서 미드저니는 한번 배워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하긴 근데 뭐 미드저니나 이런 거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그 이미지를 뽑아내 주는 거니까. 근데 그 이미지가 이제 일반인들은 사실 구분을 잘 못할 정도로 워낙에 고퀄리티 이미지들이 많은데 이게 디자이너들처럼 이미지를 정말 많이 다뤄본 친구들은 알아요. 저거 생성형 AI예요. 저거 AI로 만들었어. 이게 눈에 들어와요. 생성형 AI는 일단은 굉장히 반질반질하고요. 반질반질. 이게 분명히 이게 사람을 예로 들면은 분명히 그 결점들이 있는데 결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조명 쓰는 게 달라요. 이거를 보통은 이제 촬영을 할 때는 그 스튜디오 작가님들이 본인들이 이제 습득한 지식에 한해서 화장품이나 뭐 식품들이 잘 나온다라는 게 있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좀 여러 방면에서 오는 느낌? 그게 티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인물에서. 그러니까 너무 이게 또 사실인 것처럼 하면 좀 기만일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요즘에 워낙 정보가 넘치다 보니까 이제 막 가짜뉴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전엔 그냥 합성이나 이런 걸로 됐었는데 이제는 그걸 AI로 돌려서 진짜같이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되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 AI를 돌리는 거는 물론 이제 금전 시간과 돈을 줄이기 위해서 AI 돌려서 광고 모델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재촬영을 해야 될 경우 구도를 바꾼다든가 기존에 있던 사진을 이제 응용을 하는 경우 그 정도로 사용하는 거로는 되게 혁신인데 아예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3편까지
어떻게 또 3편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